안녕하세요. 책 읽는 나무 진행자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인천섬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쓰신 김용구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김용구 선생님과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더 좋은 경제 연구소, 더 좋은 경제 사회적 경제 연구소라고 하기도 협동조합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그 인천 권역에 사회적 기업이나 이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이제 국가 사무 위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이제 인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더 좋은 경제라는 게 협동조합이고 광역 단위에서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니까 이제 권역별로 이렇게 위탁하는 데도 있고 또 시청에서는 또 별도의 또 중간 지원 조직도 있고 그러던데 사회적 경제 중간 지역 전문가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살펴보니까 다양한 집필 작업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보니까 인천 섬에 대해서 지역 방송 출연도 하시고 또 지역의 언론에도 이러저러한 사회적 경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글도 써오시고 또 자문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니 드디어 책 한 권이 나왔어요. 여기 맛있는 인천 섬 이야기 이렇게 제가 그 출판 기념회에도 참여하고 책 내용도 봤는데 무척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사회적 경제 활동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분이 이렇게 또 지역의 생태, 특히 섬과 먹거리,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속 공부도 하시고 또 방송 활동도 하셨는데 책을 쓰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나요? 이제 개인적인 동기는 이게 섬에 대한 호기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섬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게 된 배경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그 구럽도 이제 오션파크 개발에 관한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좀 진행한 적이 있죠. 그때 이제 그 어르신들, 주변에 섬에 사시는 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충격을 많이 받게 된 이런 사연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자료를 축적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좋은 경제 전에 또 홍익경제연구소가 있었고 네. 더 좋은 경제라는 사회적협동조합 여러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역민들을 만나게 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또 그것이 결국은 섬이라든지 또 지역 생태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인천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셨나요, 선생님은? 그거는 아니고 이제 네. 고향은 이제 충청도고 네. 이제 중학교 네. 때부터 이제 이주해서 여기서 많이 살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산골에서 살았는데 네. 여기 처음에 이제 인천에 와서 이렇게 항구죠. 인천은 이제 이렇게 네. 바다를 기고 있는 항구인데 이제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한 70명, 한 반에 그때 70명쯤 됐죠. 그때 한 30명 정도가 섬에서 왔죠. 강화, 운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근데 무용담처럼. 근데 참 신기했어요. 저는 이 섬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산골에 살던 사람이 이제 항구 도시와갖고 섬 아이들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호기심이 좀 있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국사학이나 이제 지역학, 지방학, 이제 이런 지역, 이런 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꽤 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저희 동기나 이제 선후배들이 이제 이런 향토사 연구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 배경 속에서도 있었고 또 업무하시고 또 활동하시면서 섞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쓰게 되신 동기와 함께 약간만 이 서해안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인천은 이제 서해바다 또 네. 서해문화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약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서해라고도 보통 이제 우리는 친근하게 부르는데 국제적인 용어는 이제 황해예요. 그러니까 황해. 네, 황해. 누런 물이 이렇게 양쯔강 쪽에 내려온다. 이게 국제적인 용어인데 우리는 이제 편하게
우리 국토의 서쪽에 있다. 이래서 서해라고. 근데 우리는 되게 친근하니까 그냥 서해라고 부르고, 서해 중에서 이제 인천 앞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지구가 이제 한 45억 년 전에 생겼고 생성됐고, 그 이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6천에서 한 8천 년 전까지는 이쪽 서해에는 전부 다 육지였던 거예요. 공룡도 살고, 사람도 살고, 강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6천 년 전, 한 8천 년 전에 갑자기 이제 빙하기가 끝나면서 이제 이 해수면이 높아져서 바닷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대만까지도 다 육지였는데, 이제 6천 년에서 한 8천 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이게 이제 전부 섬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물 속에 가라앉은 거는 그냥 이제 해수면을 가라앉았고, 남아있던 것이 섬으로 했는데, 특히 이제 서해는 한 평균 깊이가 한 40m 정도밖에 안 되죠. 낮네요. 예, 낮은 데는 뭐 한 10m, 15m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도해나 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남해는 평균 한 100m 정도. 그래서 조금 이제 섬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동해는 평균 1000m 정도 되니까, 거기는 동해는 이제 섬이 딱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 2개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거기도 100m 했다면 굉장히 많이 섬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독특하고, 그래서 이 섬에서 특히 이제 서해안 섬에서 이제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나죠. 맞아요.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인데 일본이 이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04년도에 또 인천 앞바다, 팔미도 앞바다에서 1904년도에 이제 러일 전쟁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6.25, 이제 북한이 남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NLL,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사실 이 서해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이게 중심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섬에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좀 살아왔고, 어떻게 자연을 극복했고, 어떻게 먹거리를 좀 저기 했고, 또 정치적 사안들을 어떻게 좀 하고 계셨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한 12, 13년 했죠. 12, 14년. 긴 이제 엄청 오래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30명 정도 되신 어르신들을 이제 심층적인 인터뷰를 계속 또 해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제 이런 이슈화 되고 뭐 잠재력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제를 뽑아내서 그거를 이제 책을 쓰게 된 이런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작업이 사실 책 한 권으로 표현됐습니다만 홍익경제연구소 더 좋은 사회적 경제 이 쭉 이어지는 긴 활동 속에서 지역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황해, 국제적으로 황해 우리나라 서해라고 합니다만 한국 근현대사의 압축적 모습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섬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크게는 아카이브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뒤에도 좀 여쭤보겠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지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책을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연평도라는 섬의 조기, 그 다음에 꽃게, 그리고 대청도의 홍어, 뭐 울도, 문갑도, 장봉도, 강화도, 성모도, 수많은 섬 중에서 이제 주요 섬들을 말씀하시면서 새우라든지 덕적도와 구럽도의 민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제 이 어류에 대해 잘 몰라서 일반적 상식은 이제 홍어 하면은 전라남도 목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청도 홍어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같은 물고기라도 서해 지역과 남해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또 먹는 방법도 생각처럼 같지 않고 다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니까 꽃게, 홍어, 새우, 민어 외에도 다양한 어류들을 소개시키고, 또 먹는 법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잡히는지 어획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획 양의 변화, 그리고 관련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또 담아주셨습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그 중에 물고기 하나 혹은 뭐 꼭 알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홍어 이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흑산도나 전라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마케팅을 잘한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주산지는 대청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건 이제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니까 1530년도 그러니까 조선 중기쯤 되겠죠. 예. 이때 이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아카이빙 돼 있으니까 이게 인터넷 구글에서 치면 다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인천 도읍 편에 나와요. 그러면 인천에 이렇게 유명한 특산물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홍어, 넙치, 뭐 밴댕이, 조기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 홍어가 이게 이 서해안의 보편적 특산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천, 강화, 보령, 뭐 대천, 뭐 충청도 이 정도까지 다 잡히는. 그러니까 보령, 대천, 몇 가지 전부 다. 네, 충남 쪽 서해안. 예. 이렇게 특산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임금님에게 진상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위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브랜드만 이렇게 그 흑산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다 잡혔던 거다. 근데 이제 특히나 이제 그 흑산도는 그걸 이제 브랜드 마킹을 좀 잘 한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재미난 건 흑산도가 사실은 그 홍어가 대청도보다 많이 잡히진 않아요. 아, 대청도보다는 덜 잡히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그 흑산도의 전남 흑산도의 그 홍어를 굉장히 많이 잡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대청도 사람들이 이주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아, 물고기 잡는 법을. 네, 네. 이게 1967년도가 돼서 이제 그 옛날에만 해도 이제 홍어를 어떻게 잡았냐면 뭐 홍어 잡기 전에 미끼가 있어야 되니까 놀래미 잡아서 배를 갈라서 다시 이제 바늘에 껴서 네. 배에 담궜다가 하루에 2번 이제 건져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홍어를 잡았죠. 낚시잡이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잘 안 잡혔겠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온 사람이 이제 그렇게 안 잡고 일본은 홍어를 빈 낚시 그냥 쭉 깔아놓고 잡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처음에 그 사람 보고 이제 미쳤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홍어가 한 10배 정도가 많이 잡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온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그걸 건주낙이라고 그래요. 말을 건자. 미끼를 끼지 않고, 이제 그냥 쭉 홍어가 오는 길에다가 밑에다가 쭉 그냥 빈 바늘만 쫙 가는 거죠. 그 홍어가 움직이다가 걸려요. 그냥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며칠 있다가 건져 올리는데 그게 이제 혁신적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당시에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잡히고 막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잡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홍어를 잡으러 자꾸 이제 NLL 쪽으로 넘어가고. 위로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연평도 사람들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로저지선을 만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게 해요. 어로저지선. 네. 올라가지 마라. 어디까지 못 가게 해라. 이제 이렇게 거기 뭐 2편에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연평도 조기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되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야, 저기 흑산도 가면 24시간 잡을 수 있고 겨울철 사시사철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 저기도 없더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대청도 분들이 그냥 이주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잡기도 힘들고 군의 이제 통제를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75년도에 송명석 씨나 84년도에 이제 김상열 씨나 뭐 이런 분들이 배를 가지고 이제 가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에 잡던 방법으로 이제 놀래미 미끼 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배도 이제 조만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별로 안 나오는 거죠. 어획량이. 예. 그래서 이제 대청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새로운 어법도 전수해주고 배도 전수해주고 그다음에 주안에 사셨던 분도 이제 내려가서 배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일대 혁신이 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통계를 이렇게 보더라도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통계를 보더라도 2018년까지 이 인천의 홍어가 전남보다 어획고가 높아요.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전라도는 이제 그 홍어를 이제 참홍어라고 하는 이걸로 이제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조금씩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산지는 홍어였다. 홍어 주산지는 대청도였다. 그게 이제 바뀌었다. 예.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홍어하면은 전라남도 지역인데 사실은 서해안 특히 대청도였고 그것이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라든지 또 근현대사의 어떤 변화 이런 측면에서 이 주산지가 마치 바뀌게 되는 이런 변화인데요. 아주 매우 흥미롭습니다. 홍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선생님 그 홍어 어떻게 잘 드세요? 저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는 보통 홍어 하면은 삭혀서 뭐 신김치하고 돼지하고 먹는 이런 음식을 떠오르는데 여기 인천 지역에서는 좀 다르게 먹는다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이제 그게 고정관념이 두 개가 있는 거. 이제 홍어 이러면 전라도,
그다음에 홍어 이러면 삭힌 거 이렇게 먹는 거 그런 게 이렇게 있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게 되게 고정관념인데 대청도 사람이나 인천 사람들은 홍어를 잡아서 생홍어로 먹어요. 생으로? 예. 회 떠먹듯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맛이 없을 것 같으니까 대청도 사람들은 잡아서 이제 이걸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한 30분 정도 넣어놨다가 꺼내면 이게 감칠맛이 되게 좋아요. 선어처럼. 예, 이렇게. 이제 그렇게 먹든가 아니면 이제 홍어를 쪄서 먹든가. 찜.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인천의 가장 이제 옹진의 음식 중에 하나인데 홍어를 갖다 놓고 신김치를 넣고 끓여요. 이게 최고로 맛이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기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삭힌 홍어는 사실은 영산강 주변, 목포밖에 안 보여요. 전북 사람들도 삭힌 홍어는 안 먹어요. 그리고 전북 사람들도 전북은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제사 음식에 홍어를 쪄서 옮기는 거. 옮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품위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를 쪄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수 사람들도 그렇게 삭힌 홍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영산강 주변만 특이하게 이제 그렇게 있는 거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홍어는 먹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김치에 끓여서 먹는 홍어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저는 그 홍어를 날로 회로 먹었다는데 다음번에 박사님하고 저 한번 가시죠. 같이 가시죠. 대청도 한번 가시죠. 여기 인천도 몇 군데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역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역에 이렇게 토속적이고 토착적인 음식에 대한 이야기, 또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 생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생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책에 또 생태 얘기 담으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섬의 생태와 섬에 둘러싼 이야기를 같이 담으셨더라고요. 특히 제가 눈에 띄었던 동백꽃 이야기였습니다. 동백꽃 하면 전라도 여수나 제주도 동백꽃을 떠올리는데 저도 얼마 전에 워크숍으로 제주도를 갔었는데 거기도 동백꽃 자생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에서는 대청도, 소청도, 백아도의 동백나무를 소개하셨고 또 심청정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백령도, 덕적도의 마을 공동체, 특히 최분도 신부님의 이야기,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구럽도의 핵폐기물 반대 투쟁, 핵폐기장 반대 투쟁이죠. 이따 보니까 이게 생태 이야기와 함께 인문학 이야기까지 다 섞어서 한편의 서해안 혹은 황해 섬 인문학책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만 좀 소개시킨다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여기 마을교육 공동체니까요. 요건 아주 간단하게만 좀 할게요. 최분도 신부님이 이제 덕적에 한 70년 전에 이제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죠. 종교적이긴 하지만 그분들에 의해서 이제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이 지도자들이 나중에 95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핵폐기장, 구럽도 핵폐기장을 만들라고 이제 건설을 하니까 우리나라 핵폐기장 투쟁의 역사 중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달 이내에 자치조직을 150명씩 만들어서 이걸 투쟁으로 이끈 데는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제 안면도나 이런 데도 이제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형성되면서 지도자들이 지역에 이렇게 질서가 형성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사례를 넣는 건데 이건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석사학위 논문과 그 당시에 투쟁했던 분들을 좀 사실적으로 인터뷰를 깊게 해서 했던 거니까 요건 책은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동백나무 얘기를 좀 할게요. 네. 동백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 김투정 중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수, 맞아요. 제주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대청도, 소청도는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가 200년이 넘은 게 200년? 예. 오.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요. 와, 관목이 200년이 쉽지 않은데 관목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0년 정도 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 있고 이 정도. 그다음 백아도는 굉장히 많이 있고 심지어 압록강 북한의 압록강 밑에 있는 신미도라고 하는데도 이게 이제 동백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백나무는 이제 이 동양에서만 자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카멜리아, 자포니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학명이. 카멜리아는 신부 이름이에요. 네덜란드 신부가 내가 처음으로 자포니카는 뭐냐면 일본이죠. 자폰. 일본에 와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서양은 없고 서양은 없고 아시아만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이제 이 동백이 이제 운남성이 저기죠. 원산지죠,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고정관념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남해안에만 이런 것이 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고 다양하게 이게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서해안 앞바다에 이제 그 자생하고 있고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자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되게 재미있는 게 그다음 70년 중반까지만 해도 그 동네 그 섬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 동백꽃을 얻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되게 이제 가서 잘 이제 이렇게 잘 보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동백꽃 있는 집안하고 없는 집안이 이 계급 차이가 있듯이 굉장히 이제 그때는 권위가 있는 꽃 중에 하나하고 생활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덕적도나 대청도나 이럴 때 동백꽃 필 때 보면 집 앞에 전부 다 한 그루씩 이렇게 이 자랑으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치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면 좋겠고 생활의 일부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럼 몇 가지 있냐 이러면 간단해요. 이게 이제 그 스시마 난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난류 이게 이제 그 뜨거운 물이 이제 한 4일 올라갔다가 그 3일 동안 이제 한류가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 서해는 이게 그 인천보다는 위도가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온대식물, 난대식물, 아열대식물 이런 게 다양하게 자라고 있다. 해류의 해류의 영역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게 여러 생활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동메나무가 봄철에 피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절정기가 몇 월 달이에요? 3월? 아, 대청도는 4월 초순 정도 4월 되고요. 초순. 예. 그 덕적도는 한 3월 말 정도 되고 네. 백아도는 좀 빨리 펴요. 2월 달 정도 피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2월, 3월, 4월 어느 때 가도 서해안에 가면 동백을 볼 수 있는 매력 있는 그런 지역이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 서해안 특히 인천 앞바다 섬의 동백꽃이 보고 싶으면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 책 보면서 물고기 얘기, 섬의 이야기, 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인천에서 자라신 분이라서 그렇지 그 남단의 애정으로 관광 코스도 좀 안내를 하셨어요. 사실 저도 보다 보면은 제 대청도는 가봤는데 아직 소청도, 백령도 못 가봤거든요. 나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은데 인천의 섬에 가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문득 든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책에서는 체험을 즐겨보자라는 제목으로 낚시 코스, 또 트레킹 코스, 등산 코스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섬을 등산한다 이런 생각을 또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섬하면 낚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레킹과 등산까지 할 수 있는 코스가 있다니 흥미롭습니다. 큰 부담 없이 하루 갈 수 있는 곳 혹은 또 1박 2일 이상 갈 수 있는 코스도 다양하게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코스만 우리 독자들 위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섬을 놀러 가게 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가 여행 동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동기는 사람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초등학생이 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가족과 체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좋겠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강화에 있는 보름도. 보름도? 네. 갯벌이 한 6km 정도,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상합을 캐는 이 재미는 아주 좋거든요. 상합이라는 조개 말씀하시는 거죠? 조개 중에 날걸로 먹는 거를 이제 상합이라고 보통 그러고 우리는 이제 생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이작도 같은 데는 해수욕장도 같이 있고 조개도 잡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장봉도도 해수욕장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갈 수 있는데 이런데 해수욕과 그다음에 이제 조개잡이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되겠죠. 이렇게. 보름도, 대이작도, 장봉도. 네, 이런 데가 좀 좋겠죠. 그다음에 갯벌 체험도 가능할 수 있겠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다음에 약간 이제 연세가 드셨다. 한 40 중반에서 50 정도 되셨다. 한 50 정도 됐다 이러면 이분들은 이제 섬에 이게 등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벼운 트레킹.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높지 않고 체력이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치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게 있는데 특히 이제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가 좋은데 여기는 섬 일주를 데크를 깔아놨어요. 틈 주변으로. 그래 높지가 않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승봉도 같은 데는 일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2시간 정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당일로 갈 수 있죠. 아침 8시 배로 가서 내려서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이렇게 이제 오셔도 되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제 배 타고 이제
고기 잡는 체험도 있을 수 있겠죠. 거기가 이제 좋은 데가 자월도, 승봉도, 뭐 대이작도가 이런 코스가 있어가지고 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요건 당일 코스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등산한다 이러면 당일 코스인데 요것도 예를 들어서 뭐 강화의 성모도에 뭐 해명산이랄까 이런 데가 좀 상봉산 이런 데가 이제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덕적의 비조봉 같은데 이런 데. 그 다음에 자월도도 이게 등산이 좋아요. 최근에 이제 드론 이제 인천에서 55km 돼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드론 저기가 이제 기착지가 거기거든요. 그 산 이렇게 정상을 걷는 게 되게 좋고요. 특히 이제 장봉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인천관광공사에 만든 개티길이라고 물이 빠지면 이제 육지가 되고 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해안가를 따라서 걷는 길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등산을 좀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백패킹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구롭도나 최근에 구롭도보다는 이제 배가도 남봉, 그 다음에 울동 뭐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백패킹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처음 들어보는 코스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본 섬 이름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남해안에 있는 다도에 제주도만 멋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서해안, 인천 앞바다에 있는 다양한 섬의 매력들을 직접 배를 타고 또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또 다리들도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죠. 영종도에서 다리로 갈 수도 있는 또 성모도도 옛날 같지 않고 강화도에서 배를 안 가고 이제는 다리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요즘 이렇게 지역을 둘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지리를 갖고 뭐 교육과정을 만드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 차원에서도 이런 뭐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갖는데요. 인천은 해양 도시다 보니까 해양 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광역시죠. 시에서 뭐 섬 발전 기본 계획 이런 걸 수립을 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살고 싶은 섬의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삶의 터전인 섬 마을의 뭐 지역 경제 발전, 뭐 지속 가능한 섬을 위한 교통 및 접근성, 문화 관광시설 구축 뭐 이런 3대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자칫 이게 너무 개발 중심으로 가서 자연환경을 훼손할 위험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또 한편 다시 또 따져보면은 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2021년이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가 또 지정됐더라고요. 조례 내용에 보니까 해양교육 관련해서 뭐 교육자를 개발한다든지 또 해양문화 관련한 교육시설이나 교육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잘 되려면 인천의 섬을 주제로 하는 어떤 지질학적 이해, 인문학적 이해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과 좀 협업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교육청도 아마 올해 마을문화교육 콘텐츠 개발 주제 중에 하나로 이런 또 해양문화에 관심을 갖는데요. 이런 흐름들 이런 것이 좀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혹은 정말 효과적으로 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지리를 담으려면 어떤 것들을 유념해야 될지 이미 10년이 넘게 아카이브를 해보신 경험을 갖고 한번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인천시나 시교육청에서도 섬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가지고 또 이제 예산 투여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인천은 섬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 섬이 이관된 지가 그렇죠.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에 경기도 소속이었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자료가 많지는 않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되고 그러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서해는 바다 옛날엔 육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륙이 있다가 대륙이 이동되면서 이제 충돌이 됐고 거기 화산 활동도 있고 그랬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저기가 이제 지정됐고 요번에 이제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이제 이걸 이제 지정하려고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육지였는데 네? 이제 이게 대륙이 이동되면서 충돌되면서 융기하고. 근데 일부는 또 이제 섬이 네. 이제 화산 활동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섬인데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겠죠.
이런 거고 특히 이제 뭐 소청도 같은 데가 좀 중요한데 소청도는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 예,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인류가 이제 그 태양으로부터 이렇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행성이 됐던 거고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추운 겨울을 맞이하다가 생명이 없었던 거죠. 그 최초로 다 생명이 나오도록 이제 광합성 작용했던 증거가 있는 게 바로 소청도에 있는 거죠. 아, 그게 화석 자료로 나온 그렇죠. 거죠. 예. 인류의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인류 생명의 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 35억 년 전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대이작도 같은 데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이 있는 거죠. 돌이 이제 있는 거죠. 우리나라 최고령 암석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섬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아파트 섬이 섬으로서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지질학적, 지구학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좀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자연 활동도 하고 사회 활동도 하고 어업 활동도 하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섬을 이제 이동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섬을 가야 되는데 섬을 잘 못 가요. 네. 안개가 끼면 못 가고 그렇죠. 바람이 불면 못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동권을 어떻게 좀 이걸 이제 확보해 줄 건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어쨌든 간에 그 학생들에게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이 바다는 서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미래의 보고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마지막 오늘 인터뷰 질문 같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교육공동체 TV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채널입니다. 마을교육 활동가, 현장 교사, 연구자, 행정가 분들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데요. 마을교육은 지역의 지리, 생태 역사, 문화를 담아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천의 섬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맛있는 인천 섬 이야기 이런 책들이 전국 곳곳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김영구 선생님께서 연대와 응원의 말씀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뭐 이런 성과들이 많다는 걸 저도 이제 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천에서 조금 더 초기에 관여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은 결국에는 이제 지역의 문제죠.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애정, 또 이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연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걸 살아왔고 또 그 삶을 어떻게 개척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아카이빙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필요하고 제 책에도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최본도 신부의 마을 공동체 활동이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뭐 구럽도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뭐 이런 연관적 이런 사례들도 이제 한 것처럼 이런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지도자들이 형성되는 것들이죠. 마을에도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하고 이제 경영학 특히 이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이제 그 중에 MIS라고 이제 이 통계 데이터를 이제 기반을 연구하는 이런 이제 연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빙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게 좀 약간의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 기반 아카이빙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학문적 객관성을 좀 이렇게 같이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마을교육 공동체가 활발한 활동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가 통합돼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카이브도 이런 어떤 양적 연구, 또 통계적 데이터, 다양한 또 문헌적 근거와 함께 결합될 때 그것의 실효성을 갖는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삐신 중에도 저희 마을교육공동체 TV 책임있는 나무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맛있는 인천섬 이야기 저자 김용구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